어머니, 왜 짐을 싸세요? 대답 대신 어머니는 낡은 캐리어에 옷을 조용히 넣고 계셨습니다. 이젠 나도 좀 쉬어야지.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부부와 서울에 사는 이정순, 올해 75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보내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행복하다고 믿었죠. 아니,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용기를 되찾는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며느리의 한마디에 모든 걸 버렸던 그날의 이야기를요.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부엌불이 먼저 켜집니다. 이정수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지요.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부엌에서 그녀는 조용히 쌀을 씻고 밥솥에 김이 오르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도시락통을 꺼내 반찬을 나누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고 동작에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가 깨어나기 전 집안은 이미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들 박영수는 아침마다 바쁘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신문을 넘기며 커피를 마시고 부인은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다듬었습니다. 며느리 윤혜진은 조용히 말없이 움직였지만 그 눈빛엔 늘 피로와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식탁 가장자리에 앉아 가족의 식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이었지만 감사 인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익숙한 미소로 모두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은 적막해졌습니다. 오전이 되면 정수는 다른 사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부잣집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도 벌써 15년째였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몸은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먼지를 닦고 바닥을 닦으며 그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일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구나. 퇴근길 시장에서 가장 싼 두부 한 모아 채소 몇 단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낡은 장바구니 손잡이엔 손때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부부가 돌아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피곤한 얼굴로 현관을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고 아이는 교과서를 아무렇게나 던졌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아이를 부르며 숙제를 챙겨주고 냄비 뚜껑을 열어 다시 불을 켰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뒤에도 정수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며 창문 밖을 바라보자 어두운 하늘에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해야죠. 그래야 다 편하니까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하루는 조용히 닫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월요일 아침, 정수는 허리를 부여잡은 채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뻐근하더니 이제는 다리에까지 저림이 내려왔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척추 협착증이 심각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병실에 입원한 그녀는 보호자 연락란을 빈칸으로 두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았지만 통화 목록의 마지막 통화는 지난주 손주의 학교 안내문 확인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수술실 앞에 도착한 정수는 환자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천손수건 한 장과 오래된 묵주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 이 일만 끝나면 집에 가서 국을 끓여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정수는 목이 말랐지만 호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음료를 사오고 손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시선을 피하며 담요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걸으며 병실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창문 너머엔 노을이 깔렸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을 보며 저 중 하나는 우리 집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어디에서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퇴원 날 정수는 병원 입구에서 계산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약과 영수증, 그리고 택시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여는 순간 허리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어요? 그런데 저녁은 어쩌죠? 그녀는 잠시 대답을 멈추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주가 뛰어나와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인사했지만 그 눈빛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현관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허리를 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자가 아니라 일꾼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수술 후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정순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집안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기도 전에 걸레질을 하고 냄비를 들어 옮기다 허리를 움찔거렸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말없이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세탁물을 개며 거실과 부엌 사이에 놓인 문틈을 살짝 닫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아, 어머니 상태가 아직 안 좋은데 조금만 도와드리면 안 될까? 혜진은 한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계시면 너무 답답해요.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순의 손에서 흰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달 아껴 모아둔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인데 그녀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부부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지만 정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그녀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저녁 노을빛이 흘러들며 그녀의 손등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 이불 속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오래 묵은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돌던 날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만 보던 작은 캐리어를 꺼내 옷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헌 옷 몇 벌과 묵주,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편과 어린 아들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먼 이야기였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식탁 위에 흰 종이를 올려놓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이젠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그녀는 문을 닫고 신발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에도 집안은 고요했고 며느리의 방 안에서는 알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목길로 나서자 이른 아침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동네 슈퍼의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빵 배달 트럭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정류장에는 신문 배달원이 커피를 마시며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정수는 캐리어를 힘겹게 들어올려 계단을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창밖으로 스치는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고 불빛은 이내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속에는 신분증, 약봉지, 그리고 현금이 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날 새벽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긴 버스 여행 끝에 정수는 강릉의 작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바닷바람이 차가운 향을 품고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엔 봄비에 젖은 벚꽃잎이 흩어져 있었고 골목마다 생선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근처 부동산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낯선 노부인을 의아하게 바라보다 조심스레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수는 가진 돈의 절반을 꺼내 보여주며 조그만 민박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오래된 목조주택을 인수해 바다나무 하숙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엔 낯선 서울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쓰레기를 줍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자 금세 동네에 익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였고 지나가던 이웃이 향을 맡고 문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어부의 아내인 김복래는 그녀와 가장 먼저 말을 트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바다 근처의 벤치에 앉아 해가 뜨는 걸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지만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텃밭에 앉아 직접 심은 상추를 만지며 손끝에 흙 냄새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 사이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네요. 정순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영수의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엔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침마다 울리던 어머니의 밥솥 소리가 사라지자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출근 준비를 하며 짜증을 참지 못했고 손주는 아침밥 대신 시리얼을 부었습니다. 영수는 회사에서도 실수를 반복했고 부서장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고 세탁기 안에는 냄새가 밴 옷들이 쌓여갔습니다. 혜진은 하루가 끝날 때마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예전보다 더 거친 날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주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그 장면을 본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편함에는 낯선 엽서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엽서 앞면에는 바다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고 오늘의 추천 메뉴 어머니의 된장찌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잘 지낸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영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진은 그 엽서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가 물을 틀어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일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자 영수는 차키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엔 엽서가 꼭 쥐어져 있었고 표정엔 무언가 결심한 흔적이 비쳤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 강릉행 고속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어머니의 목소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영수는 엽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공기엔 젖은 흙냄새와 바닷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찾은 곳엔 작은 민박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바다나무 하숙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은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 한 달 전에 이곳을 정리하고 떠나셨어요. 그 말에 영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박집 옆의 텃밭에는 잡초 사이로 작은 국화꽃이 피어 있었고 그 곁에 낡은 밀짚 모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모자를 들고 먼지를 털어내며 손끝으로 천을 매만졌습니다. 그 모자 안쪽에는 볼펜으로 적힌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순. 그는 마당 한켠의 나무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옅은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마당 위로 잔잔히 내려앉았습니다. 근처 시장에서 만난 노파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 할머니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새벽마다 바다를 보러 나가곤 했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손바닥만 한 나무패를 발견했습니다. 패에는 작은 글씨로 이정순의 자리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나무패를 손에 쥔 채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붉은 노을이 물결 위에 퍼지자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어머니가 진짜 자유로워지셨네요. 몇 달 뒤 강릉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다나무 카페. 그곳은 김복래가 정순이 남긴 돈으로 새로 연 가게였습니다. 입구 한켠에는 조그만 나무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엔 오래된 밀짚 모자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자는 먼지를 닦을수록 햇살 냄새가 났습니다. 카페 벽면에는 나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정순의 자리 오늘도 바다를 바라봅니다. 복래는 손님이 오면 커피를 내리며 늘 그 문장을 한 번씩 읽곤 했습니다. 가끔 노을질 무렵 바람이 세차게 불면 복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낮은 노랫말처럼 흘러왔습니다. 그녀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정순 씨가 또 오셨네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면 카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바다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영수는 매년 그 계절이 오면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모자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비웠습니다. 카페 문을 나설 때면 바닷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국화향이 미약하게 따라왔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정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바다의 이름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